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과목 컴퓨터 1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컴퓨터 시스템 이거 제목 옆에 1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재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컴퓨터 개요와 발전입니다. 컴퓨터란 계산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자회로를 이용해 입력된 자료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순서대로 처리하여 결과값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발전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계산기부터 시작해서 에드박 순서까지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순서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알면 되는데요. 먼저 컴퓨터의 주요 특징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니악입니다. 애니악은요, 현대 컴퓨터의 기원으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드삭입니다. 에드삭은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구현. 네, 그래서 내장 방식을 구현까지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니박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이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드박,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좀 이름이 비슷하죠? 이거는요, 이진법을 채택, 여기를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들이 핵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대부터 제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어졌는데요. 1세대는 먼저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줄은 안 치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2세대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 네, 그리고 3세대는 뭐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4세대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으면서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5세대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5세대는 인터넷 인공지능 퍼지이론 패턴 인식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단어들은 낯설지 않을 텐데 퍼지라는 단어가 낯설 테니까요. 이것도 새로운 신기술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구성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설명을 읽어보시면은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부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외부 장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뭐 내 PC라든지 문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컴퓨터 손으로 만질 수는 없고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는 크게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는 굳이 밑줄은 안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미니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있구나.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아마 병원이나 정부기관, 또는 일기예보 같은 특수 분야 이런 것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인데요. 별표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기상에서 1번이 메인 컴퓨터가 나오고 2번이 디지털 컴퓨터, 3번이 아날로그 컴퓨터, 4번이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처리 능력에 따른인지 데이터 취급에 따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요.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1번에서 뭐 메인 컴퓨터, 2번 슈퍼컴퓨터, 그리고 3번은 아까 전에 했던 미니 컴퓨터. 1번, 2번, 3번. 그리고 예를 들어 4번으로 이렇게 아날로그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나왔다.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게 나왔다. 그때는 나머지 하나, 이 셋 중 하나만 있는 거, 그거 찍어주시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직히 좀 더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요.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컴퓨터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하는 문제,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컴퓨터가 아마 외우기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요. 논리. 논리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 이산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범용, 개인용.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범용이란 말은 개인용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렇게 네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이 네 단어는요.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네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날로그 컴퓨터다.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아마 외우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이 합쳐져 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로는 범용 컴퓨터하고 전용 컴퓨터가 있다. 범용은 아까 여기서도 했었죠.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이라는 거는 반대되는 개념.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 약자로 OS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종류로는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리눅스까지 있으며요.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여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주기억 장치에 위치하고 있다. 운영체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동작하는 동안 어디에 위치한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프로그램은요,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제어 프로그램이란 게 나왔는데 나중에 제어 장치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어 관련된 것들은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앞에 있는 제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리. 관리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시. 그래서 감시는요. 문맥적인 의미로 감독하고 같은 말입니다. 감독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요. 지시라는 단어도 하나만 써주세요. 지시, 감독, 관리, 제어. 감독, 감시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들이 나오면은 모두 제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만 기억해 주셔도 아마 웬만한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뒤에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은요. OA 문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기타 소프트웨어는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입니다. 이거는 단어를 보고서 핵심 단어를 찾아서 연결시키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의 핵심 단어는요. 구입입니다. 구입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리웨어. 프리웨어의 핵심 단어는 무료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료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문장 내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찾아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요. 여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특정 기능 또는 기간을 제한.
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기능이나 기간을 제한해서 사용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알파 버전, 그 다음에 베타 버전 이 두 개는요. 뒤에 테스트라는 단어가 붙기도 합니다.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예,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모두 다 같은 말이고요. 먼저 알파 버전, 알파 테스트는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작사 동그라미 쳐주세요. 회사입니다. 회사. 네. 만들어낸 회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버전은요. 알파 테스트 진행 이후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여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시행. 그래서 회사에서 먼저 테스트가 끝나면은 일정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개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데모 버전 같은 경우는 핵심 단어가 홍보입니다. 홍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치 버전 같은 경우는요. 오류를 수정, 그 다음에 성능을 향상,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결국 오류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향상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업데이트.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 패치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두 개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나머지의 하나는 반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실행은 빠르지만 번역이 느리다. 컴파일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요. 번역은 빠르지만 실행이 느리다. 네. 그래서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반대 거다. 보통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 주셔도 아마 문제 풀 때 많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 이거는 동영상 재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산기, 메모장, 그림판, 알집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해당 프로그램들은 없더라도 컴퓨터 동작에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없더라도 컴퓨터 동작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 동영상 재생하는 그 프로그램은요. 재생은 가능하지만 편집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 밑줄 쳐주신 다음에요. 예, 여기 다 밑줄 쳐주세요. 재생은 가능하지만 편집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색, 맞춤법 검사, 표 작성, OLE 기능, 네, OLE 기능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한번 언급 드릴 건데요. 뭐 도형이나 그림 같은 거 의미합니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는데 메모장에서는 OL이라는 게 이런 도형이나 그림 같이 뭔가 모양을 가진 것을요. 삽입하거나 넣거나 또는요. 모양을 바꾸는 거, 편집하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네. 메모장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성능평가 4요소는요. 여기 4개가 있죠. 이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네. 사지선다형 시험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4개 중에 하나 다른 거 하고서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체제 운용 기법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나왔던 1세대에서 일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2세대에서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리고 4세대에서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네,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실시간 처리 시스템으로 먼저 발달을 하였고, 그 다음 분산 처리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세대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딱 1, 2, 4세대 그렇게까지 연결 안 시켜도 됩니다. 그냥 자료 처리 방식,
예, 이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일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 말뜻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청이 발생하면, 그래서 요청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대의 컴퓨터의 작업을 나누어서 동시에 처리. 그러니까 일괄 처리 시스템하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의 장점을 모았다. 그게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법 중 하나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추상화 밑줄, 캡슐화 밑줄, 상속성 밑줄, 다형성 밑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서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장 중간에 이 단어가 들어가 가지고 객체지향이라는 걸 찾아내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윈도우스 운영체제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스 운영체제는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 윈도우스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플러그 앤 플레이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한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최대 255자까지 가능하다. 굳이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말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특수문자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요. 모두 가능하지는 않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있다. 네, 이 파일 이름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은 다중작업이란 뜻으로 컴퓨터 운영체제가 여러 개의 작업을 진행할 때 이용시간을 제어하며 문제가 발생 시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켜서 시스템 다운 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LE 기능 여기서 나왔습니다. 별표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한번 메모장은 OLE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OLE는요. 그림이나 도형, 차트 등의 여기는 밑줄 안 치셔도 됩니다. 모양을 가진 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개체란 단어를 안 하고 그림이나 도형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개체를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서 편집하는 기능. 네, 그러니까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가진 뭔가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그것을 OLE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사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한 명령어로 작업 수행이 가능하였지만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하여 아이콘을 선택해서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글 윈도우스 바로가기 키. 이거는 단축키라고도 합니다. 단축키. 단축키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네, 단축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단축키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전 종합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단축키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라는 말 뜻은요, 사실 키보드 키를 안 눌러도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키보드를 눌러서 하면은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그래서 단축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F1, 2, 3, 5, 8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SC 밑줄 쳐주신 다음에요. 작업을 취소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Shift하고 Control은 같이 연결해 주신 다음에 별표 쳐주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네, Shift는요. 연속적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요. 비연속적 동그라미 쳐주신 다음에요. 복사 동그라미 쳐주세요. 핵심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캡스럭. 캡스럭은 영어를 대소문자로 변환한다. 그리고 딜리트. 딜리트도 밑줄 쳐주신 다음에요. 딜리트의 핵심은 삭제입니다. 삭제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네, 동그라미. 그리고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는 커서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씩 삭제하는 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으로 밑줄 쳐주세요. 삭제라는 개념보다는요. 한 단계 전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삭제를 시키지 않더라도 바로 이전으로 돌아갈 때도 쓸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는요.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도 누르고 ESC를 누른다는 게 아니고요. 왼쪽 거를 먼저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걸 같이 누른다. 이런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ESC는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별표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시작 메뉴를 표시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한번 컨트롤 G, 컨트롤 Z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컨트롤 시프트 ESC 이것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작업 관리자 창.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네, 이걸로 많이 쓰실 텐데요.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같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도 작업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ESC, 알트 플러스 F4는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트 플러스 엔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한 항목의 선택된 항목의 속성을 표시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과목에 가도 Alt 플러스 엔터라는 단축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1과목이죠. 1과목에서는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하지만요. 이 과목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lt 플러스 엔터는 1과목용 따로 2과목용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볍게 한 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이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아이콘들과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아이콘 등이 표시되는 곳이며 시작 단추, 알림 영역, 날짜와 시간 등이 있고 기본적으로 모니터 화면의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탕화면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 가려지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아이콘들도 있고요. 날짜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작업 표시줄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 표시줄 같은 경우는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하 좌우로 이동이 가능.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요. 여기 위에서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요. 원래 일반적으로 하단 부분에 있지만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배치되게 옮길 수 있고요. 위로도 배치되게 옮길 수 있고 왼쪽으로도 배치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2분의 1, 50%까지는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내에서 아이콘 크기는 자동 조정되지 않으며 여기 한번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아이콘 크기는 자동 조정되지 않으며 이미 딱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딜리트 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밑줄 치신 다음에 별표. 작업 표시줄에서는요. 딜리트 키 삭제하는 기능이죠. 딜리트 키로는 삭제를 할 수 없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작업 표시줄하고 관련된 것들은 딜리트 키 사용 불가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 에어로피크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탕화면이란 단어랑 미리 보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이 두 단어만 같이 나오면은 딱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로피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바탕화면을 뭐 예를 들어서 빠르게 미리 본다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이라는 단어랑 중간에 어딘가에 미리 보기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으면 에어로피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내에서 점프 목록이 있습니다. 예, 점프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실행하였던 파일이나 폴더, 사이트 등을 목록 형태로 구성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폴더를 하나 열었는데 서로 다른 곳을 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마우스를 여기다가 딱 가져다 놓으면요. 한 번에 여러 개가 띄워지다가 보면은 나중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 뭉쳐집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는 이렇게 딱 표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요.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면 임시 보관해주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관이 자동으로 된다. 이게 휴지통입니다. 그래서 휴지통은요. 크기는 0%부터 10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10% 이내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또한 여기 중요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개당 1개씩의 휴지통을 만들 수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거는요.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 1개당 휴지통 1개씩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 안에서는 복원이나 복원 동그라미 쳐주신 다음에요. 영구 삭제 동그라미. 네. 휴지통에서 가능한 것은요. 복원시키거나 영구 삭제시킨다. 그리고 가능하지만 그 외에 복사, 이름 변경, 검색, 실행 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원, 영구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가장 오랫동안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이나 폴더부터 영구 삭제되어서 공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파일이나 폴더를 보관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처음에 휴지통을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3이라는 파일을 먼저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7이라는 파일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 공간이 꽉 찼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2라는 파일을 다시 휴지통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삭제한 게 3이라는 거였죠? 네. 2라는 숫자는 3보다 작아요. 근데 어차피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섰다 보니까요. 이제 이 새로운 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3이라는 파일이 아예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휴지통 공간이 10에서 3이 없어졌기 때문에 7만 남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2가 들어가면은 9가 되겠죠?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맨 아래에 있던 것부터 공간이 모자랄 때는 영구 삭제되어서 그만큼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것들을 새로 넣어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는요. 이거는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USB에서 삭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 Shift 플러스 딜리트로 삭제, 휴지통의 크기가 0%인 경우 등이 있다. 네, 한번 읽어주시고 나중에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